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험상궂은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봄꽃이 평년보다 일찍 피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는 제주도나 부산 등 남쪽 지방에서 이미 만개한 상태고요. 무려 평년보다 최대 42일가량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비단 매화뿐 아니라 모든 봄꽃들의 발화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들도 봄 축제 일정을 서둘러서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매화축제나 구례 산수유축제가 3월 초로 열흘에서 2주가량 당겨지고요. 진해 군항제는요 3월 22일에 개최됐는데 이게 역대 가장 이른 개막이라고 합니다. 또 이곳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도 4월 초순에 하던 걸 3월 27일에 개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상춘객들 입장에선 좀 더 일찍 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요. 이런 현상이 아시겠지만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 생태계가 적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벌이 사라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식물은 수분을 못하고 먹이사슬은 파괴되고 농작물 작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번 주말 성큼 더 다가서게 될 봄을 맞으시면서 우리 주변의 풍경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돌봐야 할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2월 2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은요.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뉴스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고요. 이어서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발표됐는데요. 이 부진한 전기차 시장 상황 그리고 전기차 구입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주말인 내일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음력 1월 15일인 이날인데요.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날은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깨먹으면서 풍년을 빌고 애군을 물리시는데요. 각 지역마다 달집 태우기, 더위 팔기 등 많은 행사 소식도 들립니다. 설 쇠고 첫 번째 맞는 보름,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분리수거에 관한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네요. 우리 네, 생활과 정말 밀접한 부분이죠. 근데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네. 2022년 기준 일반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된 양을 나타내는 자원 재활용률이 87.6%로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 중에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나가는 것이 12%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 얼마 전에 귤 껍질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는 사연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귤 껍질은? 안 됩니다. 어. 예.
이 귤 껍질은 수박 껍질처럼 물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귤을 갖고 한 연구는 찾지를 못했는데 오렌지 껍질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이 오렌지 껍질의 수분 함량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예. 귤을 보면 그 껍질 안 깐 귤 전체는 뭐 한 89%, 90% 정도 되고요. 예. 집에서 버리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 버리는 건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네. 물기가 많은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들어가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이 소각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소각로 온도가 낮아지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각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젖은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귤 껍질을 말려서요. 예.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이건 괜찮나요? 그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보면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전용 수거함을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귤 껍질을 말렸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 과태료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자꾸 예외를 두면 복잡해지고 규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줘야지 편안한 겁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름을 써놓진 않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그렇죠. 예. 네. 이름이 실수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뭐 정말 조금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이 적발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분들도 바쁘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버리는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든지 하면 이 미화원분들이 수거할 때 느낌이 팍 오겠죠. 네. 그럼 이 일반 쓰레기 봉투를 따로 빼내서 내용물을 쫙 펼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공과금 고지서라든지 뭐 우편물 이런 누가 버렸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그쵸.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무조건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모범적이라고 해서 예. 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 시간에도 우리 잠깐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도입된 건 사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쓰레기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이걸 땅에 묻으면 침출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악취 문제도 굉장히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해서 굉장한 골머리를 썩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로 쓰거나 발효시켜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거나 뭐 퇴비 같은 비료를 만드는 데 썼죠. 네. 사료로는 주로 돼지 사료나 개 사료로 많이 활용됐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그 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개 사료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개식용이 금지되면서 개농장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고요. 동해등해라는 파리 비슷한 곤충이 있습니다. 이걸 키우는 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동해등해 애벌레, 그러니까 구더기인데요. 이걸 양계장이나 양어장에서 닭이나 물고기에게 사료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을 짜서 비료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돼지에게 줄 사료를 만드는 걸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뭐 흙이 묻은 것, 섬유질이 많은 것, 뭐 이런 사료 품질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로 돼지 사료를 만드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진 요즘 추세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게 써 있는데 기계가 예. 고장 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가정과 식당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된 뒤에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잘게 부순 다음에 사료와 퇴비와 바이오가스와 이런 시설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처리업체에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이 온갖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서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비닐봉지, 칼, 수저 이런 철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비닐봉지는 기계에 얽히면서 공정을 멈추는 일이 잦고요. 철물은 기계에 끼어서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동물의 뼈나 그 조개 껍데기 같은 폐각류 네. 껍데기, 채소 뿌리와 마늘대, 고추대 이런 것들이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통무, 통배추, 통호박 이런 부피가 큰 채소, 딱딱한 거 이런 것들, 대파 껍질 잘게 잘라서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하면 기계 설비가 고장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몇 군데 좀 알아봤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질긴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기계의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 같은 것 때문에 기계 고장을 일으킨 건 본 적이 없다. 이런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네. 그 시민들은 어떤 걸 버릴 때마다 이걸 여기에 버려도 되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좀 해법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이 처리 체계 전체는 사료화보다는 비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화 특성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일반 가정에서 상한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동물에게 주는 것이 윤리적이냐 이런 문제도 잇따릅니다. 네. 그래서 급식소와 대형 식당 이런 상하지 않은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사업장을 묶어서 사료용 원료 공급처로 관리를 해주고 일반 가정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전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요. 네. 이 퇴비화를 전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를 하게 되면 기계 설비의 고장의 우려가 없는 것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생물 유래 쓰레기, 바이오 웨이스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썩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화분이 말라 죽었다고 해서 이걸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바이오 쓰레기 이 묶음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현행 통계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퇴비화가 39.1%, 사료화가 36.2%, 바이오가스와 12.7% 순으로 재활용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 통계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시설의 처리 방법을 기준으로 집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사료화 시설에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 퇴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사료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퇴비로 쓴다 이런 거죠. 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행정이 실태를 반영하려면 통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마지막이 좀 굉장히 와닿거든요. 네.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리배출 가운데 또 알쏭달쏭한 게 스티로폼입니다. 특히 이제 네. 과일 포장하는 스티로폼. 이거는 스티로폼으로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스티로폼과 비슷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스티로폼 아닌 스티로폼인데요. 이게 우리가 따로 모아서 버리는 스티로폼은 폴리스타이렌이라는 합성 수지를 성형을 할 때 기포를 엄청나게 넣어서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로폼만 따로 모아주면 재생 공장에 가져가서 열을 가하면서 압축해서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로 건축 자재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예.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모든 재료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결은 재질이 같은 것끼리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사과나 배를 개별적으로 감싸는 그물망 같은 그 말랑말랑한 그물 모양의 예, 포장재, 그리고 과일 상자 밑에 까는 얇은 스티로폼 같은 포장재. 이런 거는 스티로폼이 아닙니다. 이건 재질이 예. 폴리스타일렌이 아니고 발포 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에틸렌 뭐 이런 다른 재질이어서 스티로폼과 함께 섞어 놓으면 이게 재생 공장으로 쓸려 들어가면 그 재생한 그 재생 원료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섞으면 안 되고요. 일회용 컵라면 용기, 뭐 일회용 도시락,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중간에 폴리 계속 나와가지고 같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분리배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작년에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구매 보조금이 남아돌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요즘도 전기차 판매가 약간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이 더 줄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전 세계 전기차 흥행을 이끈 테슬라 주가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이 판매량 1, 2위 기업인 테슬라와 중국 비아디가 연달아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치킨 게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시간에는요, 전기차 산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전기차를 사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저 계좌번호 찍어드릴까요? 버튼 주세요. 잠깐만요. 계좌번호를 찍으면은 복을 주세요. 그렇게 되는군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전기차 부진하다 이 얘기 들려주고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가 안 팔려서 완성차 업계가 신차 가격 낮추고 정부는 또 보조금 확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여전한가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급격히 성장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에 보면 작년만큼 성장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위기 아니에요? 위기인지 아닌지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2020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324만 대였습니다. 2020년에. 네. 그리고 21년에 678만 대로 증가를 해요. 네, 엄청나게 증가율만 보면은 109%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22년에 1,052만 대로 증가합니다. 2021년 대비 55% 증가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에 1,420만 대에 달했고, 그렇게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장률이 올해 이제 1,627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과거에 100% 또는 뭐 70% 이만큼 못 올라가니까 이게 둔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전기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래 얘는 그냥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이하게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역시 얘기를 들어봐야,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근데 네. 그 주가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만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도 안 좋고 네. 주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런 거죠. 그동안의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사죠. 사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그죠. 20% 30%까지만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국의 BRD 같은 회사, 그다음에 한국의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제품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시장 자체가 같이 성장을 해도 테슬라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다 못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한계가 그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건 만들면 어떻게든 팔아야지. 팔아야 돼요. 재고 쌓이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만큼 많이 안 사가니까 할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 할인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깎아주면 많이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경쟁사들도 할인해요. 아, 그래서 치킨 게임처럼 같이 그냥, 예.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야 예전만큼 돈을 못 버네? 그러면 뭐 테슬라 주식가가 영향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떨어졌구나. 경쟁 심화라고 하고 또 그 중국에 지금 비아드 얘기하셨어요. 네, 사실 비아디. 네. 비아디예요? 네, 왕치안프 회장이죠. 아, 사실 이제 전 처음 듣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 2위입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분류할 때 네. 지금 하이브리드는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하이브리드 다음에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아닙니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전기차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포함했을 때는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고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쏙 빼면 여전히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는 많이 팔았습니다. 두 개 합친 건 비아디가 1등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왜 나왔냐면 작년 4분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딱 빼고 전기차만 봤더니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작년 4분기에. 네, 이제 1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테슬라가 많이 팔았는데 아, 그래도 분기를 보니까 역전된 4분기에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올해 완전히 비아디가 테슬라를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지금 뭐 국내에도 비아디 승용 전기차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확실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못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네.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어? 눈에 첫째는 안 보이면 그거고. 안 믿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디 중국. 그러면 이런 차는 중국에서만 팔리는 거 아니야? 중국이 이제 워낙 내수가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계 2위라고 해도 약간 평가절하하게 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중국이 작년에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됐어요. 자동차 수출 1위. 우리나라가 1년에 완성차를 생산해서 해외에다가 약 한 260만 대를 수출합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약간 350만 대 가까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작년에 42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수출을 합니까, 중국은? 동남아. 그다음에 신흥국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중앙아시아, 네, 그다음에 네. 남미, 아프리카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근데 그 420만 대 중에 전기차가 몇 대인지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124만 대가 돼요. 많은 거죠. 우리가 전기차 수출한 게 30만 대 같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군요, 중국에서 시장이. 이미 수출 물량 가지고도 이제 글로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제 유럽도 이미 들어가 있고 미국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은 IRA로 다 막아놨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안 들어갔지만 미국을 주변에 감싸는 여러 나라에는 지금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이 정도 흐름이면은 아니면 역전 직전? 대수로 따지면은 역전된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대수로 따지면은 중국이 작년에 자동차 몇 대 만들었는지 혹시 상상 가능하십니까? 상상이요. 네, 상상. 만든 것만요. 네, 만든 것만 생산. 그냥 한번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한 1억 대? 1억 대까지는 너무 지나치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느낌이 왠지 한 1,000만 대 부르면. 그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네,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1년에 417만 대 생산했습니다. 오케이. 1,000만 대네요. 3,010만 대를 생산했어요. 역시 상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죠. 야. 그러니까 연간 생산 대수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중국도 생산 과잉이에요. 아, 그래요 또. 네, 그러니까 그 3천만 대를 다 중국 내에서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네. 중국이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점이 바로 올해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의 그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한다.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죠. 근데 매력이 있나 보네요. 중국 그 비아디가.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는 아니 거예요? 뭐 비아디가 매력이 있다기보다 네. 중국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저렴한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랑 비교해 주시면 안 돼요? 테슬라랑 비교하면 대략 한 15%에서 20% 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가라는 측면에서 소득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고급차를 사지만 소득이 높지 않으면 당연히 저가를 구매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보급형 시장에서 중국이 지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는 거죠. 네. 포드 그 CFO의 걱정이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국가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많이 뛰어들었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장벽은 엔진하고 변속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단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장벽을 쉽게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그냥 전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건 손쉽게 만들 수 있겠죠.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근데 그 모터 기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나 보네요. 어렵지 않아요. 모터는 전 세계에 거의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럼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들이 만드냐면 네. 인구는 많고 국가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새롭게 키우고 싶은 나라. 인도?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구 많잖아요. 태국. 태국. 예,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인구가 독자적으로 지금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CKD를 했던 회사예요. 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현대자동차로부터 반 제품의 조립 형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립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전기차 만들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산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가격도 쌀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트남 많이 가실 거예요. 네네 여행으로 많이 가시죠. 베트남 많이 가보시면 지금 길에 과거에 택시는 현대기아차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도 베트남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회사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애국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야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점령했다면 이제 전기 자동차로 와서는 기술의 우위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공급을 하느냐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맞아.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전기차를 타진 않지만 제가 네. 이제 전기차를 예전에 구매하려고 좀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내연기관 차들은요. 네. 내부가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클래식한 감성도 있고 네네네. 개성이 되게 다양한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개성이 덜하다는 인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차이죠. 내연기관 차는 전통적으로 누르는 버튼들이 많죠. 네. 로직 버튼도 있고 뭐 돌리는 스위치 레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 감성들을 그렇게 몰아주면서 이제 고급화 시켰는데 전기 자동차로 오면서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소비자 특성을 조사해 보니 대단히 첨단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안에를 우주선처럼 그냥 터치패드로 바꿔주는 거죠. 모니터 즉 LCD 패널을 집어넣고 모든 거를 터치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서 조작했던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썰렁한 거예요. 정확해요. 되게. 그러다 하지만 반면에 전기차를 또 타시는 분들은 차라리 터치패드 하나에서 다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이야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쪽에 맞추는 게 맞죠. 그렇죠. 저 같은 그리고 이제 사람은. 네. 그 터치패드 하는 게 원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는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달아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가 절감을 해 나가면서 가격도 낮추게 되는 거죠.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조정일 네.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교수님은? 오래 가도 그게 몇 년인가가 중요하겠죠. 보통 이 성장 둔화를 한 3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기차 샀던 분들이 뭐 화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도 갖고 그다음에 근데 그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충전이 불편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주행거리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면 요게 해소되려면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야 되니까 이거 늘어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한 3년 보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이내에 화재가 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네네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3년 이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늘어나고 그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 다시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어쨌든 그 아까도 잠깐 중국 기업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중국이 그러면 중국 차가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은 왜 항상 유럽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주도한다기보다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이 빠르게 전기 자동차 제품의 종류 수를 늘려가려는 거죠. 당장 우리만 해도 올해 기아가 뭐 EV3, EV4 이런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 이유가 이제 빠르게 선택지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고를 수 있는 차종이 50개라면 전기 자동차는 5개밖에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10개, 20개 종류를 넓혀 놓으면 소비자들이 고민하다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공세를 이제 빠르게 방어하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같이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특정 국가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기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산업 보호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IRA를 통해 가지고 막았던 이유가 미국이 여전히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전기 자동차도 전러벌에서 주도해야 돼.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너무 커서 네네. 우리가 전기차 산업에 뒤지면 안 돼라고 해서 IRA로 딱 장벽을 친 거고요. 프랑스도 녹색산업법으로 중국 전기차가 하도 많이 판매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냥 일단 팔다가 그렇죠.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죠.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식을 막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보조금 제도 중에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앞서 서두에 우리 네. 고관학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5,500만 원 이하로 줄이고 대신 배터리에다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배터리가 다 쓰고 나서 재활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것까지 감안해서 보조금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를 겨냥하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근데 아예 없지 않나요? 아니죠. 있어요? 테슬라 판매되는 게 거의 70%가 중국산입니다.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차이나 테슬라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판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예. 시내 버스 시장의 거의 절반이 중국산 버스입니다. 이미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브랜드의 국적과 네. 생산지의 생산지의 국적이 혼동될 그렇구나. 때 대부분 브랜드의 국적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을 못했죠. 지금 우리는 중국산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요. 네. 신규 등록이 줄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때요? 우리는 줄었죠.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2023년이 약간 1.7% 감소했어요. 1.7%. 네, 근데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아닌가요? 네. 올라가다가 네. 그냥 감소한 거니까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은 이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이제 막 정해졌습니다. 네. 보조금 안 정해지면 출고 안 돼요. 원화께서는 보조금 안 정해졌는데 사시겠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네. 보조금이 안 정해져가지고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출고 일단 중단시켜 놓고 이제 3월부터 보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제 그걸 좀 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 빠른 시장. 전동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끊임없이 전동화 속도를 높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글로벌 공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게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예상이 되니까 네. 그 시장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빨리 제품 수를 늘려서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늘려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가 자꾸 걸어 잠그니까 네, 걸어 잠그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막 짓는 거예요. 네. 인도네시아에 짓고 그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도 짓고 여기서 만들어 가면 안 보조금을 못 되고. 받으니까. 아, 거기서 만들면 괜찮고. 그렇죠. 현대 기아를 달아도.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선 괜찮은데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관점과 국가의 일자리 관점이 사실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네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려워요. 네, 그걸 또 못하게 하면 야 안 돼. 한국의 일자리 뺏길 수 없어. 그렇죠. 여기다 지어.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기업에 존폐가 달려 있는데. 당연하죠. 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예. 그러면 이제 열풍이 좀 주춤하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주춤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글로벌에서 보는 건 전기 자동차는 대한민국 시장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을 보고 가는 거지. 그 관점에서 그냥 우리는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보조금이 관건이 되는 거고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이제 얼마나 저가에 공급을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핵심인 배터리 가격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올해 이제 또 미국에 대선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그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전기차는 꿈도 꾸지 마라. 나 안 한다 전기차. 무슨 말이죠, 그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다시 돌려놓겠다 내연기관으로. 네. 그렇게 대놓고 공언을 합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네. 그건 바이든 전략이었지. 네. 나는 미국의 석유 산업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테슬라나 이런 게. 아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네. 해석을 하냐면 네.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에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만이 전기차를 배제하고 내연기관을 유지하거나 또는 고수한다는 전략으로 갔을 때는 네. 유럽도 지금 전동화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전동화하려고 그러고 네. 모든 나라가 다 전동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만 내연기관이고 그 주변의 모든 글로벌 나라들이 다 전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할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돼도 다시 돌려놓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고 다만 규제를 조금 왜- 완화할 수는 있어요. 또 무슨 왜 그렇게 얘기냐면 얘기한 거죠? 연비 네.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평균 연비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제조사가 1년에 전체 파는 자동차에 평균적으로 연비를 내요. 그런 다음에 그 연비 가지고 배출가스 계산해서 넘으면 벌금 내. 안 넘으면 괜찮아.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기준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높여놨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높여놨었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놓은 거예요. 네. 이걸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올렸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거 다시 내릴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했는데요. 교수님, 우리 해야 할 얘기에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아 그래요? 또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또 알겠습니다. 나오실 걸 기대하면서
전기차 산업과 보조금 소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